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거잖아요? 그날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는 내 심장을 깊게 찔러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이 당연시될 때 그 희생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굴레가 됩니다. 나는 72 평생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시와 멸시뿐이었죠.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 아들의 철없는 태도,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한 나의 비밀, 바로 막대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겠다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박은정, 올해 72이 되었어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내 손에 쥔 건 언제나 국자와 칼뿐이었죠. 명절이든 제사든 늘 부엌은 내 차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현수와 잘 지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어요. 내가 그저 밥 짓는 기계쯤으로만 취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설 명절 아침부터 시작된 전쟁은 늘 그렇듯 부엌에서였어요.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반찬 수십 가지를 준비하느라 내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 유지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어머니, 저는 너무 기름지면 안 돼요. 손님들이 느끼하다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 상 차릴 때는 꽃도 좀 준비해 주세요. 이번엔 제 친정 식구들도 오실 거라 깔끔해야 하거든요. 나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어머니가 부엌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 엄마 칠순잔치 여기서 해요. 어차피 집도 넓고 어머니가 음식 잘하시니까 딱이잖아요. 대충 잡아도 손님이 40명은 될 거예요. 음식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나는 순간 손에 쥔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40인분이라니. 내 평생 밥을 지어도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니. 하지만 유진은 뻔뻔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제가 보장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도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그 말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칠순을 맞은 건 분명 그녀의 어머니인데 정작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나였으니까요. 내 집, 내 부엌에서 내 손으로. 나는 그 순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런 아내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죠. 그래, 엄마가 해주실 거야. 우리 엄마 음식 솜씨야 다들 알잖아. 나는 그저 조용히 부엌에서 칼을 움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불만을 드러내면 오히려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청거려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집. 며느리는 내게 당연히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은 나를 여전히 밥만 해주는 엄마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내심은 그때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득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작은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늘 넣어두었던 낡은 열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로 이어지는 열쇠. 그 열쇠를 쥐는 순간 내 심장은 오래된 종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은 채 살지 않으리라. 그날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홀로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 손은 여전히 설거지로 거칠어 있었고 허리는 휘청거려 의자에 기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엔 며느리의 말, 아들의 무심한 태도만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실 거야. 어머니가 준비하시면 되죠. 나는 누구인가? 가족에게 나는 무엇인가?
평생을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홀로 분식집을 지키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태도뿐이었죠. 그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늘 품고 다니던 낡은 열쇠 하나.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가게 열쇠쯤으로 생각했겠지만 그 열쇠는 내 진짜 삶과 이어져 있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게 닿는 쇠의 감촉은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는 신호 같았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말은 생각보다 무겁게 그러나 묘하게 시원하게 내 가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눌려있던 돌덩이가 굴러내린 듯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판자촌 골목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분식집 불 앞에 서 있던 나. 손님들이 밀려들어 정신없이 떡볶이를 팔던 모습.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어도 기름에 튀어 화상을 입어도 그저 아들만 잘 되면 된다며 이를 악물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엌 불빛을 끄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왜 나를 가족의 그림자처럼 내버려 두는 걸까? 그 순간 나는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참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에도 뻔뻔한 태도에도 나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걸 배웠고 며느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온 것,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선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스쳤고 나는 오랜만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잔치상을 차리며 내 삶을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잔치 요구를 받아들이되 그 방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쥔 열쇠로 내 길을 열어가겠다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가족의 그림자에 가려 살았던 내가 드디어 나 자신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요구대로 잔치를 준비하는 척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죠. 평생 장을 볼 때마다 나는 가장 싼 가격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결국 나만의 자산을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발걸음을 고급마트로 옮겼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반짝이는 불빛과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싼 고기, 값비싼 해산물, 보기만 해도 손이 떨릴 만큼 사치스러운 식재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카트를 밀며 가장 좋은 것들을 집어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꽃등심, 대게, 전복, 장식용 과일까지. 그동안 내 손에 담긴 적 없던 값비싼 것들이 내 앞에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 많은 할머니 혼자서 저걸 다 사가나 봐.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통쾌했습니다. 평생 내 식탁에 올라오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마음껏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카트가 무겁게 채워질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듯한 기분이었죠. 나는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이 금액을 불렀습니다. 총 123만 4천 원입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순간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다 배달로 보내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묵은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밥 짓는 기계로만 여겼던 가족에게 이 마지막 장보기는 조용한 경고이자 선언이었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재료는 배달될 거다, 엄마. 단 한 줄, 그러나 그 속엔 수십 년간 묵혀온 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식탁 위에 두고 주머니 속 낡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내 발걸음은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나를 붙잡던 집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은정아.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멈춘 곳은 서울 강남 삼성동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나는 이 거리를 좁은 골목 어귀에서 국수와 떡볶이를 팔며 바라보곤 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빌딩 숲을 올려다보던 그때 누군가 내게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은정 씨, 언젠가 저 빌딩 하나가 당신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 지나갔지만 내 눈엔 그 건물이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유리 벽면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입구에 새겨진 간판은 내 가슴을 쿵쿵 울리게 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소유한 건물이었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쥐었습니다. 시간에 달아 반짝임이 사라진 금속, 하지만 내겐 무엇보다 값진 증거였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고통, 눈물, 그리고 집념이 만들어낸 인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입구를 지나자 안내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순간 내 귀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부엌의 그림자로만 알지만 이곳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회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그는 한성민, 나와 오랜 인연을 가진 세무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배고픔을 달래며 공부하던 그에게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지금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다르시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 나를 위해 살 거야.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이름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켜보기만 했던 공간. 하지만 오늘 나는 드디어 주인으로서 이곳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수많은 빌딩 숲, 그 가운데 우뚝 선 나의 건물. 나는 손에 든 열쇠를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열쇠를 나를 위해 돌리겠다. 성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께는 언제쯤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날 밥 짓는 기계로만 보는 한 내 진짜 얼굴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말은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으리라. 내 삶을, 내 이름을 이제는 당당히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성민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지금처럼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판자촌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에 쥔 건 빚뿐이었고 당장 내일 끼니조차 막막했죠.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먹을 것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허름한 가스버너 하나, 낡은 냄비 하나로 시작한 분식집. 떡볶이, 어묵국, 김밥 몇 줄.
그 작은 분식집이 내 전부였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골목으로 몰려와 허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국물을 들이키며 흘리던 땀방울 속엔 살아있다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땅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어디에 길이 뚫린다는 말을 무심히 흘릴 때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잡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엔 미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돈을 모아 그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밥장사나 하면서 뭔 땅을 사느냐고 주제넘다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땅을 사고 허름한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은 어느새 빚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국자와 칼만 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나를 밥하는 아줌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거래하는 투자자, 땅 주인, 건물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들 현수가 혹시라도 기대어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민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길을 혼자 걸어오셨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 씨, 난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야.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지. 그러나 내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분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밥 짓는 기계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을 나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성민과 마주 앉아 종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 나는 마음 깊숙이 묵직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쌓인 계약서와 증명서들은 모두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나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라본 아들의 모습은 나태와 무책임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손을 벌리기만 했고 스스로 땀 흘려 무언가를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준다면 내 삶이 헛되이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성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상속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상속이 아니야. 증여야. 그것도 전부. 그 순간 성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부라니요? 박 회장님, 이건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입니다. 가족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내 삶을 모욕했던 만큼 내 선택으로 답을 해주려는 거지.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남의 그늘에 묻혀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내 삶을 선언할 차례였습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내 아들을 나태하게 만들 장식품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걸 분식의 딸들 재단에 기부할 거야. 홀로 살아가는 여자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사회 속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어. 나처럼 땀과 눈물로 버텨야 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성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평생 밥 짓는 기계로 본 사람들에겐 충격이겠지.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니까.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건물 유리창에 비쳐 황금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지난 세월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밤들, 불 앞에서 땀 흘리던 낮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실 겁니까? 아드님과 며느리분께서.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내 마음이 아니었어. 그들은 오직 돈만을 원했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전부를 맡길 수는 없어. 내 목소리는 강했고 내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쥔 이 펜이 내 삶을 다시 쓰는 마지막 도구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살기로 했다는 사실. 그 결심 하나로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고집스럽게 준비하던 잔칫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친척들과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죠. 어머니가 음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 마시고 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칠순잔치가 될 거예요. 그 말 속에 깔린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지. 음식 준비 하나는 끝내주니까. 그 순간 나는 집에 없었습니다. 대신 부엌에는 커다란 상자들이 배달되어 도착했을 뿐이었죠. 그 안엔 값비싼 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조리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배달 상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와,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다 준비하셨네. 역시 센스 있으셔. 그러나 곧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고기, 해산물, 과일. 모두 신선했지만 칼도 불도 만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였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곧 식사가 준비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잔치라더니 도대체 음식은 언제 나오는 거야? 다른 친척이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잔치야? 장난하는 거야? 유진은 땀을 흘리며 부엌을 들락날락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에만 앉아본 그녀가 어떻게 수십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냉장고와 싱크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손님들의 비난만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진아, 뭐라도 빨리 내놔야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잔치라 불리던 자리는 순식간에 망신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유진은 친정어머니 앞에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칠순잔치는 엉망으로 끝나버렸으니까요. 친정어머니 최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체면을 말아먹었구나. 그 말은 유진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녀는 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내 삶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수 역시 분노와 당황 속에 나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나 내가 남긴 건 단 한 장의 쪽지뿐이었습니다. 재료는 배달될 거다, 엄마. 그 짧은 글귀는 그들의 눈에는 배신처럼 보였겠지만 내겐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쥔 열쇠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과 현수는 손님들에게서 들은 비난과 조롱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한 첫 번째 응징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통쾌한 복수. 잔치가 끝난 뒤 집은 전쟁터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 접시 하나조차 올라오지 못한 식탁 위에 손님들의 비난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은 체면을 구기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기 시작했죠.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나는 성민과 함께 내 건물 꼭대기층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주인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내 얼굴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와 유진이 나를 찾아 빌딩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조급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뭐야? 엄마, 여길 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내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발걸음, 그리고 옆에는 성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자 내 일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운 자리다. 유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빌딩을.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본 건 내 삶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야. 내가 평생을 국자와 칼만 잡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밥을 하면서도 귀를 열었고 눈을 열었고 결국 세상을 내 손에 쥐었어. 현수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이 전부 엄마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일군 내 재산.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한 대로 그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는 내 삶을 밥짓는 기계로만 봤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내 이름은 박은정이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재산은 나를 하녀로 여긴 집안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 유진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 배신은 너희가 했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순간부터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 부르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재산을 노리는 낯선 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선택은 이미 끝났어. 이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서 욕심을 드러내지 마라. 너희의 어머니는 이제 부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으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만이 내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빌딩에서 나와 돌아선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뭔가를 시도할 거라는 걸.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수와 유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욕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모든 자산이 재단으로 증여 처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족 몰래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된 증여였습니다. 법적 빈틈은 전혀 없어요.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이라 불리던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차가운 원망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우리 위해 산다더니 결국 다 남 주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은 곧 굳건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 유진은 체면이 무너진 뒤에도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받아야 해. 그녀의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재단으로 넘어간 재산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다시 가족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선택이, 내 결심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수는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평생 희생만 하더니 결국 다 남한테 줬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내가 버린 거지. 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이 그에게 어떻게 꽂혔을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빌딩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현수야, 너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삶의 힘이었지. 하지만 끝내 넌 그걸 보지 못했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련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의 체면 노름에 묶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분명했고 이미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법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내 결심은 단단히 지켜졌고 그들의 욕망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자. 이제는 세상 앞에 내 이름을 드러내자. 재단 개소식 날 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자리에 서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단단히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순간 장내는 고요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내 목소리는 내 지난 세월을 대변하는 듯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군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분식의 딸들 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재단은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버티는 이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나처럼 밥 한 끼에도 눈물이 섞였던 그들이 이제는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박수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내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을 데이고도 참아냈던 밤들, 겨울바람에 언손으로 떡볶이를 만들던 새벽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낸 젊은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니라 박은정이라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민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모습으로 서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도 알겠어. 내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었다는 걸.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은정이다. 내 안에서 울리던 종소리가 멈추고 대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지난 세월의 눈물과 아픔을 모두 데려가듯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부엌의 하녀가 아니라 재단의 설립자로. 밥 짓는 기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으로. 여러분,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희생 속에만 머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는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